사랑이었을까요? 돈이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채 저는 그저 텅 빈 통장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70평생 모아온 3천만 원이 한 달 만에 사라졌고 제 명의로 된 집 문서는 어느새 그 사람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고 저는 그 목소리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이 제 앞에 놓은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그저 이용당한 것뿐이라는 걸. 혼자 사는 노인에게 다가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인생 전부를 앗아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 노후는 지금과 달랐을까요? 혼자 사는 집은 늘 조용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인사를 나눌 사람이 없고 밥을 차려놓아도 텔레비전 소리만 집 안을 채웁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처음엔 적응이 안 됐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볼까 말까 합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제가 자주 못 내려가서 죄송해요. 전화로 들리는 아들 목소리는 늘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지만요. 하루가 하루 같고 오늘이 어제 같은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하루가 저물면 잠자리에 드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가끔 경로당에 나가보기도 했지만 거기서도 저는 어딘가 어울리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들 자기들끼리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라 새로 끼어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 힘드시죠? 누군가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외로움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옆자리가 너무나 텅 비어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말 한마디 나눌 사람도 없이 그저 조용히 시간을 보내다가 언젠가는 저도 남편처럼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제 나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조용히 생을 마감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였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데 짐이 생각보다 무거워서 잠깐 쉬어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까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을 때 처음으로 그 사람을 봤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저었지만 그 사람은 이미 제 손에서 장바구니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제가 들어다 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친절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는 참 따뜻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집까지 걸어왔고 현관 앞에 짐을 내려놓은 그 사람은 또다시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무거운 짐 드실 때는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왔네요. 천만에요. 저도 이 동네에 사는데 앞으로 자주 뵐 것 같네요. 그 말을 남기고 그 사람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제게 친절을 베풀어 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을 자주 마주치게 됐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공원을 산책하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참 신기하게도 자꾸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어머, 또 뵙네요. 그러게요. 우리 인연이 있나 봅니다. 그 사람은 늘 그렇게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그저 가벼운 인사만 나눴는데 점점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어느 날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남편이 떠난 지 5년이 됐으니까요. 저도 비슷합니다. 아내를 3년 전에 보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공감대 같은 것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정말 힘들죠.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텔레비전을 켜놔도 집은 늘 조용하고 밥을 먹어도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저랑 똑같네요. 저도 요즘엔 대충대충 먹고 삽니다. 혼자 밥 차려 먹는 게 귀찮아서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사람 앞에서는 말이 잘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은 편인데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됐습니다. 할머니, 제 이름은 박진수입니다. 이렇게 자주 뵙는데 이제 이름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아, 네. 저는 김순자예요. 순자 씨, 좋은 이름이네요. 그렇게 우리는 이름을 나눴고 그날부터는 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공원에서 만나 산책을 하거나 동네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수 씨는 참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들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고 요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순자 씨, 자식들은 다 그래요. 바빠서 그렇지 마음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건강은 정말 중요하니까 병원은 꼭 정기적으로 다니세요. 네, 고맙습니다. 진수 씨는 정말 말을 잘 들어주시네요. 순자 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도 편해집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진수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가실래요? 요즘 괜찮은 영화가 나왔던데 혼자 보기 아까워서요. 영화요? 저는 극장에 가본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더더욱 가셔야죠. 가끔은 이런 것도 해야 삶에 활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그렇게 우리는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진수 씨는 표도 미리 예매해 놓고 팝콘까지 사주었습니다. 아니, 제가 낼게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먼저 제안한 거니까 제가 내야죠. 부담 갖지 마세요.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묘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와서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순자 씨, 혼자 사시는 거 정말 힘드시죠? 밥을 먹다가 진수 씨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네, 힘들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제 인생인데. 그래도 너무 외롭게 지내시면 안 돼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진수 씨는 참 따뜻한 분이네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저도 요즘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순자 씨를 만나고 나서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습니다. 이제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은 순자 씨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0이 넘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늦은 나이였지만 그래도 이 마음이 뭔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진수 씨, 네, 순자 씨. 저도 진수 씨를 만나서 정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들으니 제가 더 기쁘네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진수 씨 생각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한 건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건지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수 씨와 함께 있을 때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 목소리가 왠지 밝아진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요즘 기분이 좋아서 그래. 아들에게 진수 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것 같았고 괜히 말했다가 걱정만 끼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엄마. 좋은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멀리 있어도 엄마는 항상 제 걱정이에요. 알았어. 너도 건강 챙기고.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당장은 그냥 진수 씨와 편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쁜 일이 생길 리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진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나중에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진수 씨와 만난 지 2달쯤 지났을 때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나는 사이가 됐습니다. 아침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점심은 간단히 함께 먹고 저녁엔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수 씨에 대한 신뢰는 더 깊어졌습니다. 순자 씨,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진수 씨는 제 표정만 봐도 기분을 알아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무릎이 좀 아파서요. 나이 들면 다 그렇잖아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아직요. 괜찮아질 것 같아서요. 안 돼요. 제가 내일 같이 병원에 가드릴게요. 혼자 가시면 불편하실 텐데. 그렇게 진수 씨는 다음 날 정말로 병원까지 함께 가주었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려주고 약을 타러 갈 때도 옆에서 챙겨주었습니다. 진수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너무 미안해요. 무슨 말씀을요? 이런 것도 못 해드리면 제가 뭐하러 옆에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던 남편도 저를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지는 않았습니다. 진수 씨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진수 씨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자 씨, 사실은 제가 요즘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진수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려운 일이요? 무슨 일인데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순자 씨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저도 진수 씨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 딸이 사업을 하는데 요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서류 문제로 막혔대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해서 고민이에요.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진수 씨의 표정이 정말로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순자 씨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송구하네요. 그냥 제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500만 원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게도 5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가 저를 위해 해준 것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 도움은 당연히 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진수 씨,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아니, 순자 씨.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제 사정을. 아니에요. 진수 씨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이 정도는 제가 도와드려야죠. 순자 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다음 달이면 딸 사업이 정상화될 텐데, 그때 바로 갚아드릴게요. 괜찮아요.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그렇게 저는 다음날 은행에 가서 500만 원을 찾아 진수 씨에게 건넸습니다. 순자 씨,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딸 걱정을 덜었어요. 진수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진수 씨, 울지 마세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순자 씨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제가 정말 복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진수 씨는 더욱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자를 보내주고 제가 좋아하는 빵도 사다 주고 집안일이 있으면 달려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순자 씨 덕분에 제 딸이 정말 살았어요. 순자 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이네요. 딸분 사업 잘 되고 있어요? 네,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대요. 다음 달이면 정상화될 거래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수 씨는 여전히 저를 잘 챙겨주었지만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먼저 말하기가 그래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진수 씨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또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실 딸 사업이 생각보다 더 어려워졌대요. 거래처에서 성금을 요구하는데 그걸 못 맞추면 계약이 취소될 것 같대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번엔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순자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전에 빌린 돈도 아직 못 갚았는데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요. 1,000만 원. 그 금액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000만 원이요. 그건 좀 큰 금액인데요. 알아요, 순자 씨. 제가 너무 염치 없는 부탁을 드리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제게는 순자 씨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부탁을 할 수도 없고요. 진수 씨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다음 달에는 모두 갚아드릴게요. 제 딸이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바로 입금이 들어온대요. 망설였습니다. 1,000만 원은 제게도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를 보니 정말로 힘들어 보였고 그동안 저한테 해준 것들을 생각하면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진수 씨.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정말요? 순자 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예금을 깨야 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조금씩 모아뒀던 돈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예금을 지금 해지하시면 이자 손실이 있습니다.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은행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해지해 주세요. 급하게 필요하신 일이 있으신가 봐요? 네, 좀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을 찾아서 진수 씨에게 건넸습니다. 순자 씨, 정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다음 달에 꼭 갚아드릴게요. 네, 진수 씨. 저는 진수 씨를 믿어요. 고맙습니다. 순자 씨 같은 분은 정말 처음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1,000만 원이 나간 통장을 보니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왠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까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걱정만 끼칠 것 같았고 진수 씨가 다음 달에 갚아주면 아무 문제 없을 테니까요. 그래요, 엄마. 건강 잘 챙기시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진수 씨는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이 현실이 될 줄은 아직은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진수 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 정말 죄송해요. 딸 사업이 생각보다 더 복잡해져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1,500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수 씨는 여전히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매일 만나서 산책을 하고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순자 씨, 제가 꼭 보답할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진수 씨. 저는 진수 씨를 믿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진수 씨가 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제가 정말 큰일이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딸 사업체에 세무조사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급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요. 세금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진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2천만 원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천만 원. 진수 씨,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알아요, 순자 씨. 제가 너무 염치 없는 걸 압니다. 하지만 순자 씨밖에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진수 씨의 눈에는 진짜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번에 세금을 못 내면 딸이 사업을 접어야 해요. 그동안 투자한 돈이 모두 날아가는 거예요. 순자 씨가 도와주신 그 돈도 함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준 1,500만 원도 날아간다고요? 진수 씨, 그럼 제가 드린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세금만 내면 사업이 정상화되고 그러면 순자 씨께 빌린 돈도 모두 갚아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 2천만 원이 없어요. 순자 씨, 혹시 집은 어떠세요? 집이요? 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제가 다음 달에 꼭 갚아드릴 테니까 그때 대출도 바로 갚으시면 돼요. 집을 담보로요? 평생 살아온 제 집을요? 진수 씨, 그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순자 씨, 제발이에요. 저는 순자 씨밖에 없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다 갚아드릴게요. 제 딸 이름 걸고 약속드려요. 진수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순자 씨는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를 보니 정말로 절박해 보였고 그동안 제가 준 돈도 걱정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진수 씨를 믿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어머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려고요? 네. 대출 금액이 2천만 원이시네요. 용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은행 직원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주변에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네.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요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많아서요. 특히 새로 만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시다면 다행이고요. 하지만 집 담보대출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못 갚으시면 집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알고 있어요. 결국 대출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 평생 살아온 제 집을 담보로 받은 돈이었습니다. 진수 씨에게 돈을 건넸을 때
그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 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다음 달이면 딸이 입금을 받는데요. 그러면 바로 갚아드릴게요. 네, 진수 씨. 꼭 지켜주세요. 제 집이 걸려 있어요. 알아요, 순자 씨.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목숨 걸고 지킬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진수 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매일 연락을 했는데 이제는 이틀에 한 번씩만 연락이 왔습니다. 진수 씨, 요즘 바쁘세요? 네, 딸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순자 씨, 이해해 주세요.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수 씨, 돈은 언제쯤 갚을 수 있을까요? 순자 씨, 죄송해요. 딸이 입금을 받았는데 또 다른 데에 급하게 써야 할 일이 생겼대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진수 씨, 저는 대출 이자를 내야 해요. 그거라도 먼저 주실 수 있나요? 순자 씨,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다음 달에는 꼭 드릴게요.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밤늦게 전화하시고. 동훈아, 엄마가 잘못한 것 같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사실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진수 씨 이야기를, 돈을 빌려준 이야기를,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일을. 미안해, 동훈아.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엄마,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거 사기예요. 사기라니, 무슨 소리야? 진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엄마, 정신 차리세요. 새로 만난 사람한테 3,500만 원을 빌려주고 집까지 담보로 대출받게 했다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사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걱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동훈아, 제가 내일 당장 내려갈게요. 그 사람 만나봐야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사기를 당한 걸까요?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진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그날 밤 진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수 씨 연락 주세요. 걱정돼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사기를 당한 거였습니다. 70평생 모아온 돈과 평생 살아온 집까지 이를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돈보다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밤새 운전을 해서 내려온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동훈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괜찮아요. 일단 앉으세요. 차근차근 이야기해봐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노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이름이 박진수라고 하셨죠? 응.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진수 씨 번호를 보여줬습니다. 아들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주소는 아세요? 응, 이 동네에 산다고 했어. 정확한 주소는 사실 잘 모르겠어.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그 사람한테 돈 준 증거는 있어요? 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 거요. 아니, 그냥 믿고 준 거라서. 은행 이체 기록은요? 현금으로 줬어. 그 사람이 은행 거래는 불편하다고 해서. 아들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심각해요.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동훈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진수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연락이 두절됐겠어요? 엄마한테 3,500만 원을 받아가고 집까지 담보로 대출받게 하고 그러고도 연락을 끊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아직도 그 사람을 믿고 계세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진수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뭔가 사정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동훈아, 엄마가 너무 외로웠어. 알아요, 엄마. 제가 자주 못 찾아뵙고 엄마를 혼자 두고 간 게 잘못이에요. 그게 다 제 잘못이에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엄마, 이렇게 당하시면 안 돼요. 평생 모은 돈을 집까지 잃을 수 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오후 아들과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기 피해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은 저희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로맨스 스캠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로맨스 스캠이요? 네, 외로운 사람에게 접근해서 감정적으로 의지하게 만든 다음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에요. 어르신 경우도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수 씨가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거였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도 다정한 말투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그 모든 것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차용증이나 이체 증거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현금으로 줬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보통 여러 명을 동시에 노리고 돈을 받으면 바로 잠적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일단 제가 대출 이자는 제가 낼게요. 집은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미안해, 동훈아. 내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을 텐데.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더 중요해요. 아들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70 넘은 나이에 사랑이라니.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날 밤 아들은 제 옆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있으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동훈아, 잠들었니? 아니요, 엄마. 엄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쳤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아침 아들은 혼자 나갔다가 점심때쯤 돌아왔습니다. 엄마,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박진수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럴 리가. 분명히 이 동네에 산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엄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제야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진수 씨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외로운 노인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감정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고 그렇게 신뢰를 쌓아서 돈을 뜯어낸 것이었습니다. 엄마, 경로당이나 복지관에는 가지 마세요. 이런 소문이 퍼지면 엄마만 더 힘들어져요. 응. 제가 일주일 더 있다가 갈게요. 엄마 혼자 두고 가기가 걱정돼서요. 괜찮아. 너도 회사 다녀야 하잖니. 엄마가 더 중요해요. 그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서울로 올라오셔서 저랑 같이 사실래요? 아니야, 엄마는 여기서 살래. 하지만 엄마 혼자 계시면 또 이런 일이. 동훈아, 엄마가 바보같이 보이니? 그게 아니라 엄마도 이제 정신 차렸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인생 살아라. 엄마, 엄마는 괜찮아. 정말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진수 씨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따뜻했던 미소가 이제는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 씨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순자 씨 덕분에 제 딸이 살았어요. 순자 씨,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70평생 살면서 이렇게까지 바보같이 속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매일 전화 드릴게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아들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집은 다시 조용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고요함이었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진수 씨를 만나기 전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누군가를 믿었다가 배신당한 상처가 외로움보다 더 깊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바보 같은 할머니,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아무도 믿지 마. 혼자 사는 게 더 나아. 그렇게 다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돈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 다시는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낮잠을 자고 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진수 씨를 만나기 전보다 더 외롭고 더 무기력했습니다. 아들은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그냥 그래. 밥은 드셨어요? 응. 엄마, 밖에 좀 나가세요. 집에만 계시면 안 좋아요. 알았어. 하지만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사기를 당한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할머니 70이 넘어서 남자한테 속았대. 어휴, 그 나이에 무슨 연애야. 창피하게.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어느 날 집 앞으로 우편물이 왔습니다. 대출이자 납부 고지서였습니다. 아들이 내주고 있다고 했지만 그 고지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 때문에 동훈이가 고생하고 있구나. 그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경로당에서 가끔 마주쳤던 박 여사였습니다. 네, 저예요. 요즘 경로당에 안 나오시길래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혹시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내일이라도 나오세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네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말대로 밖에 좀 나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서 경로당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몇몇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고 계셨습니다. 어머, 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박 여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디 편찮으셨어요? 한 달 넘게 안 보이길래 걱정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집에 있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진수 씨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소문이 퍼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저한테는 말해도 돼요. 우리 나이 먹으면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여사님, 저 사기를 당했어요.
박 여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기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진수 씨 이야기를, 돈을 빌려준 이야기를,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말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순자 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창피해요, 여사님. 이 나이에 이렇게 바보같이 속다니. 아니에요. 순자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죠. 하지만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70이 넘어서 무슨 사랑이고 뭐고. 박 여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네. 3년 전이었어요. 저도 혼자 사는데 어떤 남자분이 친절하게 다가왔어요. 그때 정말 외로웠거든요. 그래서요? 다행히 돈을 빌려주기 전에 딸이 알아채서 막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사기꾼이었대요. 우리 같은 혼자 사는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순자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기가 정말 많대요. 외로운 노인들의 마음을 노리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저만 바보같이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순자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람을 믿은 게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 돈이 날아갔고 집까지 위험해졌어요. 아드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집은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더 미안해요. 아들한테 집만 대고. 박 여사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 나이에 뭐 새로운 시작이 있겠냐 싶지만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죠. 다시 시작이라니요. 네,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박 여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여전히 진수 씨 생각이 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복지사가 강연을 했습니다. 요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로맨스 스캠이라고 해서 외로운 분들에게 접근해서 감정적으로 의지하게 만든 다음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어요. 강연을 듣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바로 제가 당한 수법이었습니다.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처음 만난 사람을 쉽게 믿지 마세요. 둘째, 돈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가족에게 상의하세요. 셋째,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강연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하지만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미 돈은 날아갔고 집은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경로당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잘하셨어요, 엄마.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밖에 자주 나가세요. 동훈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 때문에 대출 이자 내느라. 엄마, 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게 더 중요해요. 고맙다, 동훈아.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그래, 그러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진수 씨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저달을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순자 씨, 달이 참 밝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좋은 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거짓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거짓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속지 않을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특히 한번 크게 배신당하고 나니 누구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말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아직 제 인생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경로당에 나가고 박 여사와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밤이 되면 진수 씨 생각이 났지만 예전처럼 울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매달 대출 이자를 보내주었고 저는 최대한 아껴 쓰며 생활했습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보너스 나와요. 그럼 원금 조금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훈아,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도 괜찮아. 괜찮아요, 엄마.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들은 늘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경로당에서 박 여사와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순자 어르신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경찰입니다. 어르신께서 신고하신 박진수 사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박진수를 체포했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정말요? 네, 어제 대전에서 검거했습니다. 어르신 외에도 피해자가 5명 더 있습니다. 내일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 씨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박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경찰이요. 진수 씨를 잡았대요. 정말요? 그럼 잘 됐네요. 네. 하지만 왜인지 기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데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아들도 회사에 반차를 내고 함께 내려왔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경찰관이 안내한 방에는 다른 어르신들도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박진수에게 사기를 당하신 분들입니다. 피해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영자 씨 2천만 원, 정순희 씨 1,500만 원, 박미숙 씨 3천만 원. 제 차례가 왔습니다. 김순자 씨 3,500만 원. 총 피해 금액은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박진수는 전문적으로 혼자 사시는 여성 노인들을 노려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법은 모두 똑같았어요. 친절하게 접근해서 감정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고 딸이 어렵다는 이야기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그럼 딸은 정말 있나요?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딸은 없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박진수는 독신이고 이런 범행을 10년 넘게 저질러 왔습니다. 10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짓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박진수가 받은 돈은 대부분 도박으로 날렸고 지금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사처벌은 할 수 있지만 돈을 돌려받는 건 민사소송을 통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진 재산이 없으면 경찰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어르신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내 돈은 날아간 거예요?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간 거란 말이에요? 다른 어르신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사랑에 대한 희망,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박진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세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만나보고 싶어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요? 그 사람 얼굴 볼 필요 없어요. 아니야, 나는 보고 싶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조사실로 안내됐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진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봤던 그 온화한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진수 씨도 저를 봤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그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 있으세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막상 입을 열려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진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진수 씨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를 속이셨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수 씨가 저한테 했던 말들, 그게 다 거짓말이었나요? 저를 보는 그 따뜻한 눈빛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그 시간도 전부 거짓이었나요? 그제야 진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진수 씨를 직접 보고 나니 모든 게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속일 생각이었다는 것. 저에게 느낀 감정 같은 건 하나도 없었다는 것. 저는 그저 돈을 빼앗기 위한 대상이었을 뿐이라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요. 그 사람은 처벌받을 거고 엄마는 이제 잊으셔야 해요. 잊을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예요. 동훈아, 엄마는 70 넘어서 사람 보는 눈이 하나도 없었구나. 아니에요, 엄마. 그 사람이 워낙 교묘하게 속인 거예요. 10년 동안 이런 짓을 해온 사람이었잖아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난 너무 쉽게 믿었어.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가 있었는데도 무시했어. 엄마가 외로웠으니까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이틀 더 머물다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엄마, 자주 전화드릴게요.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알았어. 너도 몸 챙겨. 혼자 남았습니다. 진수 씨는 잡혔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처벌을 받겠지만 제 상처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진수 씨와의 관계가, 그 거짓된 사랑이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돈도 잃었고 사람도 믿을 수 없게 됐고 이제 남은 건 뭘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다시 경로당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여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아직 제 인생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일어설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났던 피해자, 어르신들과 연락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공유해줬고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서로 이야기라도 나누면 마음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일주일 후 동네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6명의 피해자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서로 같은 사람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창피하기도 했고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최영자라고 합니다. 74살이에요.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매일 안부 전화를 해주고 병원에도 같이 가주고. 저도요. 남편이 죽고 나서 정말 외로웠거든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다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하나둘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모두 거의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슈퍼마켓 앞에서 처음 만났어요. 짐을 들어준다면서요. 저는 공원에서요. 산책하다가 인사를 건넸는데
그때부터 자주 만나게 됐죠. 저도 공원이었어요. 만난 장소만 다를 뿐 그 이후의 수법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감정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고 딸 이야기를 꺼내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100만 원만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갚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믿었죠.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아, 저도요. 처음엔 적은 돈 빌려줬다가 갚아주니까 완전히 믿게 됐어요. 그게 수법이었나 봐요. 처음엔 적은 돈 빌려서 갚아주고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큰 돈을 요구하는 거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2천만 원 잃었어요. 남편 보험금이었는데 최영자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3천만 원이요.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저는 1,500만 원인데 집까지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3,500만 원이고요. 집도 담보로 잡혔어요.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었고 어떤 분은 집까지 위험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돈 돌려받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들었어요. 그 사람이 도박으로 다 날렸다면서요. 도박이라니. 우리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분노와 허탈함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안도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박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경찰이 그러는데 그 사람은 10년 동안 이런 짓을 해온 전문 사기꾼이래요. 우리가 바보여서 당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교묘했던 거예요. 맞아요. 외로움을 노린 거잖아요. 우리가 외로웠던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 쉽게 믿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많았는데. 저도요. 전화를 자주 안 받는다거나 집 주소를 정확히 안 알려준다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잖아요. 우리도 그랬던 거예요. 사랑.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진수 씨를 좋아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했고요. 그게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최영자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절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아픈 것 같아요. 돈보다도 그 감정이 거짓이었다는 게 맞아요. 돈은 다시 벌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아프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것이었습니다. 70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크게 배신당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박미숙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죠. 우리 아직 죽은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비록 돈은 잃었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요. 자식들도 있고 우리를 걱정해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요. 조금씩 분위기가 나아졌습니다. 우리 정기적으로 만날까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요. 좋아요. 그럼 서로 안부도 확인하고 힘든 일 있으면 같이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만큼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정기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의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첫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훈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좀 밝아졌네요. 응, 오늘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을 만났어. 그래요? 어떠셨어요? 다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더라. 외롭고 누군가를 믿고 싶었고, 그래서 속은 사람들. 엄마,
근데 그분들 만나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아.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되더라. 다행이에요, 엄마. 그런 분들이랑 자주 만나세요. 서로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어. 잘하셨어요, 엄마.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여전히 늙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경로당에 갔습니다. 박 여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순자 씨, 어제 피해자분들 만나셨다며요? 네, 여사님. 다들 저랑 비슷한 분들이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위로가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요. 다행이네요. 순자 씨, 요즘 표정이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시간이 약이에요. 천천히 회복하시면 돼요. 박 여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밤이 되면 진수 씨 생각이 났고 가끔은 눈물도 났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과 함께라면 이 아픔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엄마, 제가 대출 원금 500만 원 갚았어요. 동훈아, 정말? 네, 보너스 나와서요. 조금씩 갚아나가면 몇 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다, 동훈아. 엄마 때문에 고생하네.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게 더 중요해요.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엄마도 그런 것 같아.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했어요. 미안해, 동훈아.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아니에요, 엄마. 이제 그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 이제 앞만 보고 살아야지. 맞아요, 엄마. 앞만 보고 가시면 돼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있고 박 여사도 있고 피해자 모임의 어르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이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갈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해자 6명 모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피고인 박진수는 10년 동안 총 32명의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32명. 우리는 그중 6명에 불과했습니다. 5억 원이 넘는 돈. 그 엄청난 금액에 모두 숨이 막혔습니다. 법정 안쪽에 진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소자 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의 온화한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진수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진술하실 분 계십니까? 최영자 씨가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말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피고인이 다가왔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는 정말로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천만 원은 남편 보험금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속였나요? 우리가 외롭고 약한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최영자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씩 진술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외로움, 믿음, 배신, 그리고 상처. 제 차례가 왔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저는 3,500만 원을 잃었고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진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이야기를 들어줄 때, 저를 웃게 해줄 때, 저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돈을 뺏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진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하나뿐입니다. 그때 저와 함께 웃었을 때, 제 이야기를 들어줬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나요? 진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이었나요? 저는 그냥 돈일 뿐이었나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진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답을 듣지 못했지만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 단 한순간도 진심이 없었다는 것.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도박 중독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도박 중독이라고요? 한 피해자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박진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7년. 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짧게 느껴졌습니다. 5억 원이 넘는 돈을 뺏고 32명의 인생을 망쳤는데 고작 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각자 피해액을 배상하라.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배상 판결이 나와도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진수 씨에게는 돌려줄 돈이 없었으니까요. 법정을 나오며 피해자들끼리 모였습니다. 7년이라니. 너무 적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망가졌는데 고작 7년만 살면 되는 거예요? 배상 판결도 소용없어요. 돈이 없으면 끝이잖아요. 모두 허탈해했습니다. 하지만 최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처벌은 받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맞아요. 잡히지도 않고 계속 사기를 칠 수도 있었는데 잡혀서 처벌받는 것만으로도. 말끝을 흐렸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7년 후 진수 씨는 세상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후회할까요? 아니면 또다시 누군가를 속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훈아, 재판 끝났어. 어떻게 됐어요, 엄마? 7년 선고받았어. 다행이네요. 처벌은 받는구나. 응. 근데 돈은 못 받을 것 같아. 괜찮아요, 엄마. 돈은 제가 천천히 갚아나갈게요. 미안해, 동훈아. 엄마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세요. 이제 정말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만 보세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진수 씨는 감옥에 갔고 재판도 끝났고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끝났다는 안도감보다는 뭔가 미완성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진수 씨가 나왔습니다. 꿈속에서 그 사람은 예전처럼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저를 속이셨어요? 외로웠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그래서 우리를 속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 그게 가능할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화가 나고, 아직도 아프고, 아직도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아주 먼 훗날에는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피해자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만나서 오늘 재판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조금씩 나아갈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기에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믿으며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공원에는 벚꽃이 피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졌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이 공원을 걷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진수 씨와 함께 걸었던 그 길, 그 벤치, 그 모든 것이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여전히 가끔 그때 생각이 나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 오늘 피해자 모임 있는 날이죠? 네, 오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벌써 1년이 됐네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 다들 눈물만 흘리셨는데. 맞아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오후에 카페에서 피해자 모임이 열렸습니다. 6명 모두 모였습니다.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빠짐없이 만났습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벌써 1년이 됐네요. 최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웃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저도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박미숙 씨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 딸이 제 대출금을 다 갚아줬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딸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래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저는 아직 반밖에 못 갚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최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예요? 사실 요즘 경로당에서 만난 남자분이 있어요. 네, 정말요? 모두 놀란 표로 바라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정말 조심하고 있어요. 돈 이야기는 절대 안 하고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그 일 때문에 평생 혼자 살 순 없잖아요. 맞아요. 다만 조심하면 되는 거죠. 그래도 자식들한테는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차용증 없이는 절대 돈 안 빌려준다고 다짐했고요. 잘하셨어요. 우리가 배운 교훈이잖아요.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에서 배웠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봉사활동이요? 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사기 예방 교육을 해요. 제 경험을 나누면서요. 와,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처음엔 창피했어요. 제가 당한 걸 남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게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의미 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더 생기지 않도록요. 순자 씨, 정말 대단해요. 아니에요. 저도 치유받고 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건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분과 함께였습니다. 엄마, 소개해 드릴게요.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밝고 예쁜 여자분이었습니다. 어머, 동훈아. 언제부터? 6개월 됐어요. 그동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 동훈 오빠한테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 무슨 이야기?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다시 일어서신 거요.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어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구나, 수진아. 어머니, 저희 내년에 결혼하려고 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동훈아.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결혼하면 엄마를 더 자주 못 찾아뵐 텐데. 괜찮아. 넌 내 인생 살아야지.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엄마, 정말이야. 엄마 걱정하지 마. 그날 저녁 셋이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들을 배웅하고 혼자 남았을 때도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편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1년 전에 로맨스 스캠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공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분이 다가왔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3,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을 만나고 가족의 도움을 받고 조금씩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교육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세요? 요즘 한 남자분이 자꾸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오늘 교육 듣고 나니까 좀 이상해요. 어떤 점이요? 자기 집 주소를 정확히 안 알려주고 전화도 가끔 안 받고. 그럼 조심하세요. 절대 돈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교육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그 할머니를 보내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바닥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어섰습니다. 완벽하게 회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살아갈 힘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오늘로 1년이 됐다. 진수 씨를 만나고 속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기까지 1년. 돈은 아직 다 돌려받지 못했다. 하지만 괜찮다. 아들이 조금씩 갚아주고 있고 나도 아껴 쓰고 있다. 더 중요한 건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이다. 피해자 모임에 어르신들이 있고 박여사가 있고 복지관에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진수 씨를 용서했냐고 묻는다면 아직은 모르겠다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묶여 있지 않다. 나는 자유롭다. 72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이 있었다. 이번 일도 그중 하나일 뿐이다. 실패했지만 배웠다.
무너졌지만 일어섰다. 그리고 이제 알았다. 진짜 사랑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1년 전 진수 씨와 함께 봤던 그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과 함께 보는 달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보는 달도 아름답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경로당에 가서 박 여사를 만날 것입니다.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을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제는 소중했습니다. 1년 전에는 이런 평범한 하루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여전히 늙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에 지친 눈이 아니었습니다. 상처에서 배운 지혜가 담긴 눈이었습니다. 김순자, 너는 강한 사람이야. 거울 속에 제게 말했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어.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따뜻한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73살의 제 인생은 계속됩니다. 실패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혼자지만 괜찮은, 상처받았지만 다시 일어선 73살 김순자의 새로운 봄이 시작됐습니다.